미국의 동북부에 아름다운 월든 호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이며 시민의 불복종의 저자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는 세속적인 성공에 깊은 회의를 느껴 문명을 등지고 이 호숫가로 들어와 원시 생활을 합니다. 그는 소박하고 원시적인 살림 생활을 통하여 인습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실험합니다. 손수 통나무를 베고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2년 이상을 이 호숫가의 숲속에 사는 동안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기회를 가졌으며 불후의 명작이 될 월든의 핵심 부분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강승영 선생님이 옮기셨고 1회에서 출판했습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소로우의 월든 호수로 떠나봅니다. 월든, 숲 생활의 경제학. 이 글을 쓸 무렵 나는 매사추세츠 주의 콩코드 마을 근처에 있는 월든 호숫가의 숲속에 집 한 채를 손수지어 홀로 살고 있었다. 그곳은 가장 가까운 이웃과도 1마일쯤 떨어진 곳이었으며 나는 순전히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거기서 나는 2년 2개월 동안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문명생활의 일원으로 돌아와 있다.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우리 읍내 사람들이 유달리 캐묻지 않았던들 나는 내 사사로운 일을 독자 여러분에게 드러내 보일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숲에서 보낸 생활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적절한 생활이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았으며 외롭거나 무섭지는 않았는지 물어왔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수입의 얼마를 자선사업에 바쳤는지 알고 싶어 했으며 부양가족이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난한 아이들을 몇 명이나 먹여 살렸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은 독자들에게 내가 이 책에서 그러한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더라도 양해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대부분의 책에서 나, 즉 제1인칭은 생략하지만 이 책에서는 생략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면에서 이 책은 다른 책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결국은 언제나 제1인칭이라는 사실을 흔히 잊어버린다. 만약 나 자신에 대해서만큼 내가 잘 아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행히도 나는 경험이 부족한 탓에 나라는 주제로 한정되게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다른 모든 저자들에게도 남의 생활에 대하여 주어들은 이야기만은 하지 말고 자기 인생에 대한 소박하고 성실한 이야기를 해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먼 타양에서 자기 친지들에게 보냄직한 그런 이야기 말인데 사실 그가 성실하게 살았다면 그것은 먼 타양에서나 가능했을 것이니 말이다. 어쩌면 이 책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히 쓰여졌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 밖의 독자들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대목만 받아들이면 되리라. 옷을 입을 때 솔기를 내려가면서까지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옷은 맞는 사람에게 그 가치가 있는 법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제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중국인이나 하와이 섬의 원주민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뉴 잉글랜드에 사는 여러분들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의 사정, 즉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나 이 마을에서 처해 있는 형편에 관하여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이며 현재처럼 그렇게 비참해야만 하는지 또는 그것이 개선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하여 조금 말하고자 한다. 나는 이곳 콩코드 지방을 꽤나 싸돌아다닌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가게이든 사무실이든 또는 밭이든 마을 사람들이 청가지어 희한한 방법으로 고행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인도의 브라만 계급의 성녀들은 자기 몸 주위에 4개의 불을 피워놓고 앉아서 그 뜨거움을 참으며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하고
머리를 아래로 하고서 불길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기도 하며 고개를 비틀어 어깨 너머로 하늘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고개가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목이 삐뚤어진 채로 몸이 굳어져서 액체 이외에는 어떤 음식도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나무 밑둥에 사슬로 묶인 채 평생을 보내기도 하고 넓고도 넓은 여러 왕국을 쐐기벌레처럼 꿈틀거리며 온몸으로 기어다니기도 하며 높은 돌기둥 위에서 외발로 서 있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고의적인 갖가지 고행도 내가 매일같이 목격하는 광경보다 더 놀랍거나 충격적인 것은 아니다. 헤라클레스가 치렀다는 12가지의 고난도 내 이웃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헤라클레스의 고난은 12가지 뿐이어서 끝이 있었으나 내 이웃 사람들은 어떤 괴물을 죽이거나 사로잡은 적이 없으며 단 한 가지의 고난도 끝장을 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불에 달군 쇠로 구두사의 머리를 찢어줄 이올라스 같은 친구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머리를 하나 자를 때마다 머리 2개가 돋아나는 것이다. 나는 이 고장의 젊은이들이 불행하게도 농장, 주택, 창고, 가축 및 농기구들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을 본다. 이런 것들은 일단 얻으면 버리기가 쉽지 않다. 그들은 차라리 광막한 초원에서 태어나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자신이 힘들여 가꾸어야 할 땅을 보다 더 맑은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누가 이들을 헐거의 노예로 만들었는가? 왜 한 팩의 먼지만 먹어도 될 것을 그들은 60에이커나 되는 헐을 먹어야 하는가? 왜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무덤을 파기 시작해야 하는가? 그들은 이런 모든 소유물들을 앞으로 밀고 가면서 어렵사리 한평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불멸의 영혼을 지닌 가련한 사람들이 등에 진 짐의 무게에 눌려 깔리다시피 한 채 길이 15피트, 폭 40피트의 곡식 창고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더럽기 짝이 없는 외양간과 100에이크나 되는 토지와 밭, 목장과 숲을 앞으로 밀고 가면서 힘든 인생의 길을 건넌 것을 나는 수없이 보아왔다. 유산을 물려받지 않아 그런 불필요한 짐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자그마한 육신 하나의 욕구를 채우고 가꾸는데도 힘겨워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릇된 생각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육신은 조만간에 땅에 묻혀 퇴비로 변한다. 사람들은 흔히 필요성이라고 불리는 거짓 운명의 말을 듣고는 한 옛날의 책의 말처럼 좀이 파먹고 녹이 슬며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재물을 모으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러나 인생이 끝날 무렵이면 자연히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는 머리 뒤로 돌을 던져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에 관한 예시를 월터 로리경은 유창한 운율로 다음과 같이 옮겼다. 그리하여 인류는 돌 같은 심장을 갖게 되고 근심 걱정을 견디며 인간의 육체 또한 돌의 성질을 띠게 되었으니 어처구니 없는 신탁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여 머리 뒤로 돌을 던지고 그 돌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도 보지 못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기로 하자. 비교적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와 오해 때문에 부질없는 근심과 과도한 노동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따보지 못하고 있다. 지나친 노동으로 투박해진 그들의 열 손가락은 그 열매를 딸 수 없을 정도로 떨리는 것이다. 사실 노동하는 사람은 참다운 결백성을 매일매일 유지할 여유가 없다. 그는 정정당당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여유가 없는데 만약 그렇게 하려 들다가는 그의 노동력은 시장 가치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단순한 기계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될 시간이 없다. 인간이 향상하려면 자신의 무식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 자기가 아는 바를 수시로 사용해야만 하는 그가 어떻게 항상 자신의 무식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를 평가하기 전에 그에게 가끔 무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며 우리의 강장제로 그의 기운을 북돋워 주어야 하겠다. 인간성의 가장 훌륭한 면들은 마치 과일 껍질에 붙어 있는 과분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만 보존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부드럽게 다루지는 않는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가난 때문에 인생살이가 쉽지 않아서 때로는 숨이 차 헐떡거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미 끝내버린 식사대를 다 지불하지 못하고 있고 입고 있는 옷이나 구두가 다 해졌는데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이 책도 빚쟁이로부터 빌리거나 훔친 시간으로 읽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얼마나 누추하고 피로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는 경험에 의해 날카로워진 나의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인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빚을 청산하려고 노력하지만 은행에서 빌린 돈은 항상 대부 상한선까지 와 있다. 빚이란 태고 쪽부터 있는 진흙수렁인데 노쇠로 돈을 만들어 썼던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나무의 노쇠라고 불렀다. 여러분들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이 나무의 노쇠에 묻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며 항상 빚을 갚겠다고 내일은 꼭 갚겠다고 약속하지만 끝내 갚지 못하고 오늘 죽는 신세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가전 애를 쓰며 형무소에 갈 죄만 빼놓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객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은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선거 때는 한 표를 던져주고 스스로를 공손의 표본으로 만들며 공기처럼 엷은 너그러움의 분위기 속에 자신을 확산시키는 등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구두와 모자, 외투와 마차를 만드는 일감을 맡거나 그들의 식품과 자파를 수입하는 일을 맡으려고 노력한다. 이처럼 여러분은 병들 때를 대비하여 돈을 벌려고 무척이나 애를 쓴다. 그 돈을 보관할 장소가 낡은 장롱이든 벽 뒤에 숨겨둔 양말짝이든 또는 보다 안전한 벽돌로 지은 은행이든 관계없으며 금액도 크든 작든 관계없다. 그러나 돈을 벌려고 너무나 무리를 한 결과 끝내 여러분은 병이 들고 마는 것이다. 때때로 나는 우리 미국인이 흑인 노예 제도라고 하는 야비하고 외래적인 제도에 빠져 있을 만큼 천박한 국민인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지금 남부와 북부에는 인간을 노예로 만들려고 눈을 번떡이는 악랄한 노예 주인들이 수없이 많다. 남부의 노예 감독 밑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북부의 노예 감독 밑에서 일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노예 감독일 때이다. 인간에게는 신성이 있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밤낮으로 장터를 돌아다니는 저 진마착꾼을 보라. 그의 몸 안에서 조금이라도 신성이 작동하고 있는가? 그의 가장 큰 의무는 자기 말에게 먹이와 물을 주는 것이다. 그가 챙겨야 할 진마차의 운송 대금에 비교할 때 그의 운명은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의 상전은 바로 시끌벅적 사업가 씨가 아닌가? 그의 신성과 불멸성은 어느 정도인가? 그가 하루 종일 움츠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막연한 불안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라. 불멸이나 신성은커녕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즉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서 얻어진 평판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다. 여론, 즉 대중의 평가는 우리 자신에 의한 자체 평가에 비교하면 대단한 폭군이 되지 못한다. 자기가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가 곧 그의 생애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것에 대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윌버포스는 서인도 제도의 노예들을 해방시켰지만 정신의 세계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킬 그와 같은 인물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자신의 운명에 너무 생생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기 위하여 마지막 날까지 자수방석이나 짜고 있는 이 나라의 부인네들을 생각해보라. 마치 영혼을 해치지 않고도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태도가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의 인생을 조용히 보내고 있다.
이른바 체념이라는 것은 확인된 절망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절망의 도시에서 절망의 시골로 들어가 밍크나 사양지의 용기에서나 위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인류의 이른바 유희나 오락 밑에는 무의식적이나마 판에 박힌 절망감이 숨겨져 있다. 이것들 안에는 진정한 놀이가 없다. 왜냐하면 놀이는 일 때문에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망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한 특징이다. 인간의 주 목적은 무엇이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실로 필요한 수단과 방편이 무엇인가 하고 교리문답식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현재의 통상적인 생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어떤 생활 방식보다 그것을 선호했기에 말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들은 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특하고 건전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도 훤히 솟구쳐 오른 태양을 잊지 않는다. 잘못된 고정관념은 지금이라도 버리는 것이 낫다. 아무리 오래된 사고방식 혹은 행동방식일지라도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묵과한 것이 내일에는 거짓으로 판명될지도 모른다. 들에 단비를 내려줄 구름으로 믿었던 것이 한갓 견해라는 이름의 연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듯 말이다. 노인네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도 여러분들은 시도해서 이루어내고 있지 않은가. 옛 사람들에게는 옛 행위가 있고 새 사람들에게는 새 행위가 있다. 옛 사람들은 새로운 연료로 불을 지피는 방법을 몰랐지만 새 시대의 사람들은 솔 밑에 마른 나무 몇 쪽을 태워서 새처럼 빠르게 그야말로 노인네들을 채워 죽일 만큼 빠른 속도로 지구를 도는 것이다. 나이 많음이 젊음보다도 더 나은 선생이 될 수 없고 어쩌면 그보다 못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나이 먹는 과정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인생의 과정에서 절대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배우지는 못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실제로 늙은이들은 젊은이들에게 줄 만한 중요한 충고의 말을 갖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험은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의 인생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실패가 개인적인 사유 때문이었다고 믿는 것 같다. 그들은 자신들의 쓰디쓴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신념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이젠 예전처럼 젊지 않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 30여 년을 살아왔으나 아직까지 인생의 선배들로부터 유익한 가르침이나 진심에서 우러난 충고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은 내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으며 아마 해주려 해도 해줄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여기에 인생이라고 하는 내가 그 대부분을 겪어보지 않은 하나의 실험이 있다. 선배들은 그것을 이미 겪었다는 것이 내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앞으로 어떤 가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나의 선배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다는 회상을 하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한 농부는 내게 이렇게 말한다. 채소만 먹고는 못 삽니다. 뼈가 될 만한 성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고는 자기 몸에 뼈 성분을 공급해줄 원료를 생산하느라고 꼬박꼬박 하루의 일부분을 바친다. 농부는 이런 말을 하는 동안에도 줄곧 소 뒤를 따라다니는데 그 소인적 풀만 먹고 자란 뼈를 갖고서도 온갖 장애물을 해치면서 농부와 그의 육중한 쟁기를 끌고 있다. 어떤 물건은 노인과 병자들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다. 그러나 그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사치품에 지나지 않으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알려져 있지도 않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을 그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선인들이 모두 답사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놓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영국의 저술가 이벌린의 말에 의하면 현명한 솔로몬 왕은 나무와 나무의 간격까지도 법령으로 규정했으며 로마의 집정관들은 백성들이 이웃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집어오는 것이 몇 번까지 허용되며 주인의 몫은 얼마인지를 정해 놓았다고 한다. 또한 히포크라테스는 손톱을 자르는 법까지 후세에 남겨놓았다.
그는 손톱은 손가락 끝에 맞추어 자를 것이며 더 길거나 짧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인생의 변화와 즐거움을 다 소진시키고도 남을 권태와 실정은 분명 아담 시대부터 있어 온 모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간의 능력은 한 번도 제대로 측정된 적이 없다. 과거에 해놓은 일만을 가지고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인간이 시도해 본 것은 너무나도 적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던 간에 나의 아들아, 괴로워 말지니 네가 완수하지 못한 일을 누가 너에게 강요하겠느냐. 우리는 수많은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시험해 볼 수 있으리라. 가령 내가 가꾸는 콩을 여물게 해주는 저 태양이 지구와 같은 태양계의 다른 유성들을 동시에 비추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들 몇 가지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 햇빛은 내가 콩밭에서 호미질할 때의 햇빛과는 다르다. 별들은 얼마나 멋있는 삼각형의 정점들인가. 우주의 여러 저택에 사는 각기 다른 존재들이 얼마나 먼 거리에서 같은 별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인간의 체질이 서로 다르듯이 자연과 인간 생활도 가지각색이다. 남의 앞길을 누가 어떻게 예언하겠는가. 우리가 잠시 서로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1시간 동안에 세상의 모든 시대를, 아니 모든 시대의 모든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역사, 시, 신화 등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하여 읽어본 그 어떤 것도 이만큼 경이적이고 유익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이웃들이 선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이 실은 악이라고 나는 진심으로 믿는다. 내가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나의 방정한 품행에 대해서일 것이다. 무슨 귀신이 씌어서 나는 그처럼 착한 모습을 보이며 다녔을까? 노인 양반, 당신은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명예도 얻었소. 그리하여 당신은 스스로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말을 듣지 말라는 어떤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를 듣고 있소. 새로운 세대는 마치 난파된 배를 버리듯이 지나간 세대가 버려놓은 사업을 버리는 법이라오.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 좋을 것 같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돌보고 있는데 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도 괜찮을 것이다. 자연은 인간의 강점과 약점에 다 같이 알맞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의 끊임없는 근심 걱정과 긴장은 치유불능의 병이라고 말해도 좋으리라.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다가 병이라도 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늘 얼마나 긴장한 채 살고 있는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다가 밤이 되면 마지못해 기도를 드리고는 자신을 불확실성에 맡겨버린다. 우리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현재의 생활을 신봉하고 살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 하고 우리는 말한다. 그러나 원의 중심에서 몇 개라도 반경을 그을 수 있듯이 길은 얼마든지 있다. 생각해보면 모든 변화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기적은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다.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곧 참되게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 사람이 상상 속의 사실을 오성 속의 사실로 바꾸어 놓을 때 모든 사람들은 드디어 그 기초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울 것으로 나는 내다본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내가 지금까지 언급해온 근심과 걱정의 대부분이 무엇에 관한 것이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로 걱정을 하거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인간 생활에서 어떤가는 필수품들이 무엇이며 이것을 얻기 위하여 어떤 방법들을 취해왔는가를 알기 위하여 문명의 한가운데나마 원시적이고 개척자적인 생활을 해보는 것은 꽤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상인들의 옛 장부를 들여다보고 사람들이 가게에서 가장 많이 사간 것은 무엇이며
가게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료품과 자파로는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 알아보아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회가 발전했어도 인간 생존의 기본 법칙에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우리의 골격이 우리 조상의 골격과 별 차이가 없는 것과 같다. 내가 말하는 생활 필수품이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얻는 모든 것 중에서 처음부터 또는 오랜 사용으로 인하여 인간 생활에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나머지 어떤 사람도 빈곤이나 야만성 또는 인생관 등의 이유에서라도 그것 없이 살아가려고 생각지 않는 것들을 통틀어 가리킨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동물들에게는 단 한 가지의 생활 필수품, 즉 먹을 것이 있을 따름이다. 평원의 들소에게는 약간의 풀과 목을 죽일 물이 생활 필수품이다. 그가 숲이나 산의 그늘에서 누울 자리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동물들은 먹을 것과 몸둘 곳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이 온대선 기후에서는 인간 생활의 필수품은 식량, 주거 공간, 의복, 연료의 항목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다. 이것들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자유와 성공의 가망을 가지고 인생의 진정한 문제들을 다룰 준비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주택뿐만 아니라 의복과 가공된 음식을 고안해냈다. 그리고 불의 따뜻함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것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처음에는 사치품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그 옆에서 쬐고 있어야 하는 현재와 같은 필요성이 생겼으리라. 우리는 고양이와 개들이 이와 같은 제2의 천성에 젖어드는 것을 본다. 알맞은 가옥과 의복을 갖춤으로써 우리는 체온을 적당히 보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지나치거나 혹은 연료가 지나치게 되면 외부의 열이 몸 안의 열보다 높게 되어 그야말로 우리 몸의 진짜 요리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박물학자 다윈은 티에라 델 푸에고 섬의 원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즉 그의 일행은 옷을 두툼이 입고 불 옆에 앉아 있어도 추위를 타고 있는데 반해 이곳의 벌거벗은 원주민들은 불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너무 더워서 땀을 펄펄 흘리고 있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것이다. 비슷한 이야기로 호주의 원주민들은 옷을 벗고도 아무렇지 않은데 유럽인들은 옷을 입고도 추위에 떤다고 한다. 이 야만인의 강건함과 문명인의 지능을 겸비하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 화학자 리비히는 사람의 몸은 난로와 같고 음식은 폐 속의 내부 연소를 지탱시켜주는 연료와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날씨가 추우면 음식을 더 먹고 더우면 덜 먹는다. 동물적 열은 몸 안에서 서서히 연소가 행해진 결과로 발생하는데 이 연소 속도가 너무 빠르면 병이 나거나 죽게 된다. 연료가 떨어지거나 통풍 장치가 잘못되었을 때도 불은 꺼지고 만다. 물론 생명의 열을 불과 똑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어쨌든 비유는 이 정도로 해두자. 위에서 볼 때 동물적 생명이란 표현은 동물적 열이란 표현과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음식은 우리 몸속의 불을 유지시켜주는 연료로 볼 수 있는 데 비해서 실제의 연료는 음식을 장만하고 외부로부터 열을 가해서 우리 몸을 더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만을 하고 있고 가옥과 의복 역시 그렇게 해서 발생되고 흡수된 열을 단지 유지하는 데만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 몸의 절대 필수적인 것은 따뜻함을 유지하여 몸 안의 생명의 열을 지속시키는 일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져내를 다 써가며 음식과 의복과 가옥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그 지대한 관심을 침대에까지 연장시킨다. 침대는 약간의 의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주거지 안의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들로부터 둥지와 가슴털을 훔친다. 마치 두더지가 굴속 깊은 곳에 풀과 나뭇잎으로 된 잠자리를 마련하듯이 말이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이 차다고 한탄을 한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대부분은 신체적 냉기 이상으로 사회적 냉기에 기인한다. 지구의 어떤 지방에서는 여름이 오면
일종의 낙원과 같은 생활이 가능해진다. 이 계절에는 음식을 장만할 때 말고는 연료가 필요 없다. 태양이 불을 대신해주며 과일들이 햇빛으로 충분히 익는다. 먹을 것은 가짓수도 많고 얻기도 쉬우며 의복과 가옥은 전혀 또는 반쯤은 필요 없다. 나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현재 이 나라에서 의식주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몇 가지 도구, 즉 칼, 도끼, 삽, 손수레 따위이며 학구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면 램프, 문방구, 그리고 몇 권의 책인데 이런 것들은 모두 사소한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현명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지구 저편의 야만적이고 비위생적인 지역으로 건너가 10년이고 20년이고 교육에 몸을 바쳐 종사하는데 그 목적은 결국에는 고향인 이곳 뉴 잉글랜드로 돌아와 따뜻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생을 마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돈이 지나치게 많은 부유층은 단지 편안할 정도의 따뜻함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울 정도의 뜨거움 속에 살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들은 새로운 유행에 따라 요리가 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의 사치품들과 이른바 생활 편의품들 중의 많은 것들은 꼭 필요한 물건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 향상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사치품과 편의품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더 간소하고 결핍된 생활을 해왔다. 중국, 인도, 페르시아 및 그리스의 옛 철학자들은 외관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가난했으나 내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어쩌면 지금만큼이라도 아는 것이 대단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들보다 후대에 살았던 인류의 개혁자들과 언인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리라. 자발적인 빈곤이라는 이름의 유리한 고지에 오르지 않고서는 인간 생활의 공정하고도 현명한 관찰자가 될 수 없다. 농업, 상업, 문학, 예술을 막론하고 불필요한 삶의 열매는 사치일 뿐이다. 오늘날 철학 교수는 있지만 철학자는 없다. 삶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한때 보람있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대학 강단에 서는 것이 그렇단 말인가.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심오한 사색을 한다거나 어떤 학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고 그것의 가르침에 따라 소박하고 독립적인 삶, 너그럽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철학자가 되는 것은 인생의 문제들을 그 일부분이나마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위대한 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성공은 군자답거나 남자다운 성공이 아니고 대개는 아첨하는 신하로서의 성공이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기 때문에 보다 고귀한 인간유의 원조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왜 사람은 몰락하는 것일까? 왜 가문들이 결국은 끝장을 보는가? 여러 민족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사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활에는 그것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철학자는 외면적인 생활 양식에서도 시대를 앞서간다. 그는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입고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는다. 철학자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생명의 열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말한 여러 방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바라겠는가? 같은 종류의 열을 더 바라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즉, 더 풍부하고 기름진 음식, 더 크고 화려한 집, 입고 남을 정도의 더 좋은 옷, 끝없이 타오르는 더 뜨거운 불 따위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생활 필수품을 마련한 다음에는 여분의 것을 더 장만하기보다는 다른 할 일이 있는 것이다. 바로 먹고 사는 것을 마련하는 투박한 일에서 여가를 얻어 인생의 모험을 떠나는 것이다.